계룡산 자락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한미정의 심장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들 도경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미정은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도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미정은 6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공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의 손이 미정의 등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40m, 바위들이 송곳니처럼 쏟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고 비탈 모자가 날려갈 뻔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경의 얼굴에 스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도경아. 미정이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힘이 그녀의 등을 밀쳤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감각,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생각은 정말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벽 중턱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미정을 받아냈습니다. 굵은 뿌리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바위 틈새에 몸이 끼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확인하러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도경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서야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시간 후 등산객의 도움으로 미정은 구조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원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머리를 다쳐서. 구급대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과 거리가 멀었던 한미정이었지만 아들의 진짜 얼굴을 본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말입니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도경은 의료기기 유통사 메디코의 대표였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연매출 50억 규모의 회사를 일궈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했을 때 무리한 확장을 했고 지금은 부채가 자산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만 8천만 원이야. 아내 박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서연은 콜센터에서 만난 도경을 따라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밝았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감이 날카로웠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은 어렵다고 했어. 개인 보증도 한계가 있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다 담보로 잡혔잖아. 개인 통장도 거의 바닥이고. 도경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던 그는 동업자들 앞에서 여전히 여유로운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도경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이번 달부터 밀릴 것 같아. 협력업체에서는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와.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보험 얘기 한번 해봤어? 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보험? 3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말이야. 10억짜리.
도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 보험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걱정이 되어 본인이 직접 가입해드린 보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효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보험금이 10억이야. 어느 날 밤 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3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야. 자살도 2년이 지나면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아. 도경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의 어머니 한미정은 강원도 정선 출신이었습니다. 20대에 서울로 올라와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도경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국립현충원에서 무연고 유해관리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름 모를 분들의 묘역을 돌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큰 의미였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봉사자 모임에서 미정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그녀에게 나라에 대한 고마움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미정의 말을 들으면 다른 봉사자들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경은 어머니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착하고 순박하며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영업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도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부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직원 12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고 협력업체에 떼인 돈만 15억이 넘었습니다. 도경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 나이면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 차라리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경과 서연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 해봤어. 은행 대출도 막혔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어.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도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경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약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보장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고사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해 드립니다. 상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장소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사망은 모두 보장 대상입니다. 도경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계룡산에 같이 가실래요? 도경이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몇 개월째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아들이 갑자기 등산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엄마랑 같이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안 와? 서연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박서연은 그날 친정에 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정말 오랜만이네. 미정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 아침 일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9시에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알았다. 도시락도 사갈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가요. 산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날 밤 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절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하지만 우리가 망하면 직원들도 다 거리로 나앉는 거야. 그것보다는 도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도경은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등산객이 줄어들고 사고로 위장하기 더 쉬워집니다. 비가 오는데 괜찮을까? 미정이 걱정했지만 도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비 맞으면서 걷고 싶어요. 그게 더 운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감기 들까봐 걱정이네. 괜찮아요. 우산도 가져갈 거고. 두 사람은 오전 10시에 계룡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일부러 비탄 방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고 표지판이 있네.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해서 가면 돼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예전에 회사 직원들이랑 한번 와봤는데. 도경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조심성이 많던 아들이 위험한 길을 고집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미정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도경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걸어가면서 미정이 물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잘 되고 있어요. 도경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걱정했거든. 뭘 걱정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 미정의 말에 도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30분을 더 걸어 올라가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발 아래로 40m 깊이의 계곡이 펼쳐졌습니다. 바위들이 날카롭게 쏟아 있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좋네. 미정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도경이 제안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정이 떨어진 후 도경은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세요? 계룡산 비탄 방로. 정확한 위치는? 잠깐만요.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GPS를 확인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지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실족하셔서. 도경이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시간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류 쪽으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물살이 센 상태입니다.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유가족 상담과 수색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실종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도경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 찾았어. 떠내려간 것 같다고. 도경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 거야? 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경은 회사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시신을 못 찾아서 장례는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경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슬퍼 보였습니다. 미정은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쪽 어깨 골절, 늑골 3개 골절, 전신 타박상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 회복까지는 2달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미정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산에서 떨어져서 다치셨다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을 미는 순간 허공에서 떨어지는 감각, 그리고 나무 뿌리에 걸려 살아난 기적. 보호자에게 연락드릴까요? 간병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을 밀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신분증이 없어서. 김영숙입니다. 미정은 가명을 댔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익명의 후원자가 지불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정 자신이 선불폰으로 계좌 이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으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3일째 미정은 병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간병사가 가져다 준 신문이었습니다. 계룡산서 60대 여성 실족 추락. 수색 작업 계속. 작은 기사였지만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에는 아들과 함께 등산하던 중 실족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어머니와 등산 중 추락사고. 평생 하늘 안고 살겠다. 도경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등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속이 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보다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미정은 병실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간단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설사 기소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끔찍한 일을 2번 다시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교육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일 후 미정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입원하기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집에서 조심히 쉬면서 통원 치료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깨 골절이 완전히 붙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정은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메디코어는 용산구에 있는 5층 빌딩의 3층과 4층을 사용했습니다. 직원이 12명인 작은 회사였지만 도경은 대표실을 넓게 꾸려 놓았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정은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앉아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혼자 식사하는 모습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이상해.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원래 성격이 좀 그랬지만 요즘은 화를 너무 자주 내. 회사 상황도 안 좋다던데. 급여 지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작은 공책에 메모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상황은 미정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앞 커피숍에서 미정은 선불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테가 김을 내고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메디코 윤도경 대표가 어머니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기자의 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도경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기자는 경제부 박기영 기자였습니다. 10년차 기자로 기업 비리나 경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윤도경의 회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금난이 심각했고 어머니의 보험금이 10억 원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는 보험회사에 문의했습니다. 3년 전 가입하셨고 수익자는 아들 윤도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해지 요청이 있었는데 아들분이 강력히 반대해서 유지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월 150만 원입니다.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한미정의 소득에 비해 과도했습니다. 국립현충원 봉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텐데 월 150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박기영 기자는 경찰에도 문의했습니다. 사고 당일 날씨가 나빴는데도 비탐방로로 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아드님도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하던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고 수색은 계속하고 있지만 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정의 제보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걸었습니다. 윤도경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 돈을 빌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최근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급여 지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추측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미정은 신중했습니다. 거짓 정보로 아들을 모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기자의 탐문이 시작되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메디코 4층 탕비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도경이 나타나자 커피를 타던 김주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 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도경이 지나간 후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장님, 기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 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기자? 경제신문 박기영 기자입니다. 회사 운영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데.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일단 거절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기영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경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로 마음이 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기자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미정의 두 번째 작전은 아들의 집 주변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연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전세 1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였습니다. 갱신이 쉽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단지 주민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들 내외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3동에 사는 젊은 부부 있잖아. 남편이 회사 운영한다는. 요즘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 돈 문제인 것 같더라.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다투더라. 미정은 또 다른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도경 부부가 요즘 돈 문제로 자주 다툽니다. 이웃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연은 매일 밤 싸웠습니다. 새벽 2시 도경의 집 거실이 휴대폰 화면 불빛으로 흐릿하게 밝혀졌습니다. 서연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치기 어려웠습니다. 도경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해. 벽이 얇다고. 서연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공범이 됐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이웃들이 뭘 들었든 상관없어. 어차피 끝난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 같이 하자고 했어? 당신이 혼자 한 일이잖아. 하지만 너도 알고 있었잖아. 침묵한 것도 공범이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등산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먼저 보험금 얘기 꺼냈잖아. 둘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디코 직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로 어머님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보험금이 10억이래. 그것도 3년 전에 사장님이 직접 가입해 드렸다고 하던데. 직원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도경이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거래처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문이 어깨로 번지면서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메디코어와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결제 조건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신용 한도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경이 회사는 빠른 속도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사장님, 하지만 소문이 너무 퍼졌어요. 영업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미루고 있고. 소문일 뿐이잖아.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도경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미정이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도경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보험회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고 사흘 전에 보험약관에 대해 문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사 보장 범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네요. 기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서 확인받았습니다. 낙상 사고도 보장되는지, 상간 지역 사고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어떤 어조로 물어봤나요? 평소보다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기자는 또 다른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도경 부부의 금융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부채만 20억이 넘습니다. 회사 부채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어요. 담보로 잡힌 것은 회사 사옥과 개인 아파트, 그리고 어머님 보험까지 모두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도경은 이미 절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험금 없이는 파산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미정이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 부위였습니다. 등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고 떨어지는 방향이 일반적인 실족과는 다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압박 흔적이라고 하시면 손바닥 크기의 압박 흔적이 등 중앙 부위에 있어요. 실족으로 떨어졌다면 이런 흔적이 생기기 어렵죠. 그럼 누군가가 밀었다는 뜻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압력에 의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은 선불폰으로 박기영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미정은 살아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메디코어 앞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나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드님이? 직접 확인하세요. 메디코어 앞에는 기자와 카메라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영 기자는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한미정이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경은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기자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 약속이라도 잡으셨나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백발이 햇빛에 반짝였고 왼쪽 어깨가 어색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습니다. 제가 한미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4층 사무실에서 도경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살아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지난 5월 15일 아들 윤도경에 의해 계룡산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지켜보니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미정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등 부위의 압박 흔적과 추락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족 사고와는 다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고 사흘 전 보험회사에 문의한 통화 내역입니다. 상간 지역 사고사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미정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고 직전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실 녹음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4층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경이 계단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엄마 살아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경은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얼굴이 초췌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도경아,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내가 나를 밀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순간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을. 10억이 정말 내 목숨보다 무거웠니? 미정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변하는 표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은 한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아드님이 살해하려 했습니까? 보험금 때문이었습니까? 회사 부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부실 경영을 감추기 위해 친모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 사실을 폭로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보험금 때문에 친모를, 이런 인간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사형시켜야 한다. 여론은 완전히 도경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경의 회사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은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해소 통보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혼자 감당해.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도경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이 악역으로 나오는 뉴스를 말입니다. 윤도경 대표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미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고. 피해자인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봉사활동을 10년간 해온 분으로 알려져 모든 보도가 도경에게 불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선량한 봉사자로
자신은 돈에 눈이 먼 페류나로 그려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경은 사흘 후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 일을 할 리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박서연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한 서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보험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사고 당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유는 말했습니까? 어머님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저도 공범이 될까봐. 그리고 정말로 사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증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계획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추가 수사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경은 사고 일주일 전부터 계룡산 지역을 답사했었습니다. CCTV에 그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미리 가봤습니까? 등산로를 확인하려고. 비탐방로까지 가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경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산악사고 사망률, 절벽 추락 생존 가능성,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의 일이라 기뻤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비가 오는 날씨에 굳이 가자고 했고 위험한 비탐방로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에서 강한 힘으로 밀렸습니다.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미정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도경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법적 처벌보다 진심 어린 반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의 답변에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석의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도경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도경은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해머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 법정을 감쌌습니다. 피고인 윤도경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도경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도경은 5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재혼했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살았습니다. 공사장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2034년 12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정은 우연히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봉사자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한미정님 아드님이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디서요? 시청 지하상가 쪽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고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상가의 차가운 바닥에 종이박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경이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73세가 된 그녀도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라. 그녀가 컵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엄마 저는 말하지 마라.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도경이 차를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마시는 어머니의 차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미정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조금 있다.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게 갚는 거다.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서 만나지 말자. 그녀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도경아. 내 엄마.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라. 미정이 지하상가를 나갔습니다. 도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용서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도경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다른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경은 청소 일을 하면서 번 돈의 일부를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쉼터 관계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도경은 조금씩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묘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세가 가까워졌지만 봉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현충일이었습니다. 미정이 묘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그도 봉사자 조끼를 입고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봉사가 끝난 후 도경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뭘? 엄마가 왜 여기서 봉사하시는지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바쳐야겠지. 네, 이제 알겠어요. 도경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군요. 그렇다. 미정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깨달으니까 다행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역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경아, 우리가 겪은 일도 헛되지 않았구나. 왜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있잖니. 그게 바로 이분들이 원하신 나라 아닐까.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으로만 보고 살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충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경아,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해도 된다. 정말요?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마라. 도경이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정의 버스가 먼저 왔습니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면서 말했습니다. 양심의 이름으로 살아라. 네, 엄마. 버스가 떠나갔습니다. 도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복수를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살려주셨어.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사회적 응징을 선택했는지를 말입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경은 작은 청소 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5명뿐이었지만 모두 전과자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새출발 서비스였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경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노숙자 쉼터와 국가유공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85세가 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은 현충원에 나갔습니다. 어느 광복절이었습니다. 도경이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광복절 축하드려요. 고맙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셔라.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가유공자 봉사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도경이 물었습니다. 뭘? 엄마가 저에게 한 일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죠. 미정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복수와 교육의 차이가 뭘까요?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고 교육은 상대방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맞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진짜로 깨달아야 했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군요. 무너져야 다시 제대로 싸울 수 있으니까. 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지혜가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지. 미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의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남겨야 해. 네, 그래서 엄마는 봉사를 계속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도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되고 있잖니.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뿌듯해.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저녁이 되어 도경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문 앞에서 도경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경아. 네? 자랑스럽다. 도경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도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경이가 다녀갔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 10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구나. 아픔이 있었지만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킨 분들처럼 우리도 양심의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태극기가 야외등에 비춰져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처벌보다는 교육을, 정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이름 모를 분들의 묘역을 돌보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든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한 미정은 오늘도 묵묵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을 위한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거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도경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어요. 노숙 생활 5년 하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엄마 덕분에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평소 보던 뉴스를 켰습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라면 법의 한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즉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정처럼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효와 생존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칙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셋째, 소문과 진실 중 먼저 움직인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만의 따뜻한 사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